백화점에서도 구매 실적이 저조하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우수 고객들은 박앤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다수 일반 고객들은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평균 5천만 원 이상 쓰는 특별 고객을 위한 VIP 전용 휴게실은 당연히 일반 고객들은 출입 금지 공간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호텔 요금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반값만 내면 투숙하는 인원수는 상관없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방이면서도 그 인원수에 따라 반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함께 투숙하는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택시 요금 역시 짐을 얼마를 갖고 타든 미터 요금만 내면 되는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홍콩처럼 가방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곳들도 있으며 심지어 승객의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나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당 요금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좌석 위치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도 하고 음식을 싸갖고 갈 경우에는 앉아서 먹는 요금보다 할인이 되는 나라들도 꽤 있다. 서울의 몇몇 특급 호텔들에서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가져갈 경우 10%의 봉사료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합리성이다. 그래도 호텔에서 도어맨이 고급차를 우대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고급차 이어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니까 우대하는 것이다. 나부터만 하더라도 몇몇 호텔들에서는 도어맨들이 내 얼굴과 차를 기억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선 호텔이나 신라 호텔 같은 곳에 어쩌다 가게 되었을 때 내 차가 좋아하지, 내 차가 좋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은 전혀 없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소형차를 타고 호텔에 들락날락하면서 발레 파킹을 부탁하여 보아라. 한두 달도 안 돼서 도어맨들이 알아서 모실 것이다. 이 특급 호텔 앞에 고급차들만 주차하여 있는 이유는 발레 파킹 비용을 내거나 팁을 주기 때문이지 이 차가 좋아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자 마케팅의 이면에는 부자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서민 고객의 불이익을 돌아가는 차별적 구조가 감춰져 있다고? 아니 무슨 불이익?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이렇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지불할 돈이 없다고? 그렇다면 덜 편하고 덜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 그게 불이익이냐? 입석과 좌석의 차이가 없이 먼저 뛰어가 타는 놈이 앉아간다는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런 시스템을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믿을지 모른다. 기억해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정말 좋은 사회는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먼저 앉는 사회이다. 사족. 우리나라 항공사 직원들 중 탑승구 앞에서 표를 받는 직원들은 돈을 더 낸 승객들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아주 둔감하고 미련하다. 탑승 순서에 대한 방송을 마이크 없이 하는 직원들도 많고 방송 멘트 역시 탑승 대기줄은 하나이므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손님들은 아무 때나 줄을 새치기 하고 들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심지어 그런 멘트조차도 안 하는 닭대가리들도 부지기수이다. 도대체 일본 나리타 공항처럼 탑승로를 둘로 칼같이 나누어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오너였다면 아마도 사장부터 재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미국의 어느 항공사 직원 휴게실에서 내가 본 글. 잊지 마라. 우리들 월급의 절반은 1등석과 비즈니스석 손님들이 제공한다.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쓰레기장, 해산물 건조장, 축사, 화장실 등 지저분한 곳이면 어디에 나파리들이 득실거린다. 파리의 종류도 다양한데 지파리, 똥파리, 벼룩파리, 광대파리, 쉬파리, 기생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세계에도 파리떼가 있다. 이 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혹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몰려드는데 나는 이 파리들을 날파리라고 부른다. 땀 흘려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 인간 날파리에는 네 부류가 있다. 첫 번째, 가족 날파리가 있다. 이 가족 날파리들은 가족 중 당신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혹은 적금을
적금을 얼마 지나지 않아 타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을 빌리고자 파리가 앞발을 비비듯 별의별 회유와 관청을 하게 된다. 이때 가족 날파리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빌려달라는 듯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있는 듯 당신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런 날파리들은 밑빠진 항아리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이런 날파리들의 꼬임이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오빠나 남동생 혹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놀이에 모아놓은 돈 모두를 허비하고 만다. 이런 날파리들을 피하려면 자신의 재테크 상황을 일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축도 비밀리에 하고 월급도 낮추어 얘기하며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울상을 지어라. 너무 냉정한 건 아니냐고? 한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정, 가족 날풀이를 돕고 싶다면 일단 악착같이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을 채워놓고 그 항아리를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가족 구성원의 정신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이자로 나오는 한 바가지 정도만 퍼주어라.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명심해라. 이 장사건 사업이건 자기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경우 깨진 항아리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돈을 대준다면 당신의 삶은 곧 그 깨진 구멍을 막으려는 불쌍한 두꺼비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 더, 이 남에게 돈까지 빌려 가족 날파리에게 주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라. 그 빚 때문에 당신 삶이 곧 무너지게 된다. 둘째, 친척 날파리가 있다. 이 부류의 날파리들은 친척 중에 어느 정도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찾아오는 부류인데 친척이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수술비 마련이나 학비 마련 등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라면 그 친척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라. 이 값비싼 가구나 사치품 등을 갖고 있던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명심해라. 자고로 친척들의 돈을 많이 빌려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날파리들은 가난한 친척은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며 오로지 돈 냄새가 나는 친척들만 찾아다닌다. 이들을 피하려면 몇 가지 핑계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현금이 바닥이 났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죽겠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갖고 있으라는 말이다. 장사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어느 독자가 이런 날파리들을 떼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게 호소했을 때 내가 알려준 방안은 이러했다. 오늘 밤 당장 그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라. 이 모레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말해라. 그리고 꼭 좀 부탁한다고 해라. 담보라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일 한두 번 또 전화해라. 대부분은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담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의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라. 그 뒤 그들 중 열의 아홉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친구 날파리들이다. 이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승호는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연락이 거의 없던 이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네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100번 맞는 말이다. 이 30대 이후의 나이에서 돈을 빌리라는 친구의 부류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부류는 친구니까 그냥 빌려달라는 부류인데 이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왜냐고? 이 돈 문제를 정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부류는 각서나 공증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는 구체적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돈 거래가 꽤 많았던 나의 경험 법칙. 법칙 1. 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가깝게 모인다. 이 사고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자들끼리 말이 통한다. 그러므로 당신을 돈 문제로 골탕 먹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다는 경계하라. 내 경험상 여기에 예외는 없었다.
법칙이 이 자신의 신용을 생각하는 친구는 갚을 날짜가 하루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친구 시간인데 이해해 주겠지라고 자기 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100% 돈을 떼어 먹거나 골치를 썩인다. 장사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실패한다. 법칙 3. 나는 이자를 언제나 은행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는데 그것이 고맙다고 먼저 갚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약속된 차용 기간을 넘기고 더 쓰게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결국 내 돈은 맨 마지막에 가까스로 받게 되거나 떼어 먹히게 되는데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섣불리 싼 이자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말아라. 내 경우로 볼 때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친구들은 거의 모두 나중에 성공하였지만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은 모두 다 실패했거나 지금도 어려운 상태이다.